안녕하세요. 노후 파산을 대비하는 에디입니다. 지난 한 주간의 소식을 10분 내외로 전하는 10분 한 주 시황입니다. 이번 주는 참 공포스러운 한 주였는데요. 공포스러웠던 5월 10일에서 14일 사이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7일에서 10일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5월 7일에 비농업 고용자 지수와 실업률 발표가 있었는데요. 예상보다 나쁜 결과를 보여주면서 오히려 시장에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먼저 고용지수입니다. 시장에서는 980만 건 가까이 예상했는데요. 실제로 26만 6천 건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실업률입니다. 완전 고용을 4% 정도로 생각하는데요. 6.1%가 나오면서 예측치 5.8%를 상회했습니다. 고용 지표들이 안 좋게 나왔습니다. 고용 쪽의 개선이 없으면 연준에서 테이퍼링 등 긴축으로 돌아서지 않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호재로 작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7일은 시장이 잘 버텨줍니다. 전도 어느 정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큰 오산이었죠. 5월 10일의 소식입니다. 시장에서는 이유를 찾아서 공포에 휩싸이는 느낌이었습니다. 원자재 가격은 이번 달 들어서 엄청나게 상승하고 있었는데요. 특히 원목과 구리, 철 등이 급격하게 올랐습니다. 원자재 가격의 상승은 인플레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은 놀란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반도체 지수가 코로나 팬데믹 하락 이후 최대로 빠지면서 또 증시에 영향을 줬습니다. 10일에 마이너스 4.66%, 12일에 4.2%가 빠지면서 반도체 섹터가 힘을 못쓰게 됐습니다. 이 영향으로 대만 TSMC도 장중 10% 가까이 빠졌고 삼성도 힘을 못쓰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 이슈도 있었습니다. 2.54%로 2013년 이후 최고치인데요. 미국의 경제 재개로 인플레가 오긴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역시나였습니다. 시장도 인플레가 오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얼마나 빨리 크게 오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몇몇 보고서가 하락을 부추겼는데요. 먼저 골드만삭스의 보고서입니다. 골드만삭스는 빅테크 기업에 5가지 악재가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는 법인세 인상입니다. 현행 22%에서 28%로 올리겠다고 바이든 대통령이 협상을 하고 있는데요. 25%로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어쨌든 기업들에게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증시 전체에 안 좋은 일이죠. 다음은 자본소득세 인상입니다. 기존 20%에서 39.6%로 수직 상승합니다. 이는 형평성 문제 때문에 올리는 건데요. 자본소득세 20%가 소득세율보다 낮은 경우 법인에서 월급을 받지 않고 배당을 받는 등으로 꼼수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해당되는 비율이 매우 적긴 한데요. 큰손들의 차익 실현이 예상되긴 합니다. 그 경우 빅테크 기업을 매도할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 세 번째는 고점 부담입니다. 파한 기업은 5년간 5조가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 비율은 S&P 500의 29%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너무 많이 올라서 부담스럽다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는 금리입니다. 미국 경제가 재개되면서 미국이 코로나 위기를 언젠가 이겨내고 정상 상태로 돌아가는 것은 다들 동의하실 겁니다. 그렇게 되면 테이퍼링에 이어 금리 인상도 당연히 할 거라는 것에도 동의하실 겁니다. 다만 시기가 문제죠. 여튼 금리가 인상되면 제일 많이 영향을 받는 기업들은 성장주이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는 반독점 규제인데요. 앞선 네 가지의 악재보다 반독점 규제는 회사가 쪼개질 수도 있는 굉장히 큰 악재이긴 합니다. 다만 현재까지 딱히 이슈는 없는 상태입니다. 5가지 이유 모두 악재는 분명합니다. 법인세, 자본소득세, 고점 부담의 경우 판 기업이 계속 돈을 잘 벌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모두 해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금리 이슈도 돈을 벌고 있는 기업에게는 장기적으로 해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애플 같은 경우를 들면 현금 보유량이 엄청나기 때문에 금리가 오르면 오히려 호재로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독점 규제는 이슈화되면 장단기적으로 엄청난 여파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반독점을 말하기 쉽지 않은 구조로 이미 빅테크들이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빅테크 기업들은 초기 시장을 지배하거나 시장을 혁신을 통한 저가 공세로 지배합니다. 그런 후 가격을 올리거나 하는 행위가 반독점에 걸리는 것인데요. 빅테크 기업은 초기 시장을 잡은 후 그대로 정책을 이어가고 있고
혹은 분야를 넓혀가면서 기업을 키우고 있습니다. 애플이나 구글은 생태계를 만들어서 시장을 장악하고 있고 아마존의 경우 문어발식으로 시장을 잡아먹으며 기업을 키우는 식입니다. 이렇게 5가지 이유가 돌아가면서 시장에 공포감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꽤나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시티은행 보고서입니다. 구글과 페이스북의 광고 수익 전망이 너무 과대평가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투자 의견을 하향했는데요. 덧붙여 광고 지출이 개인 소비 지출의 1.6%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공포스러운 상황에서 던지고 나올 이유를 준 것 같습니다. 이렇게 5월 10일에 크게 하락하면서 공포스럽게 밤잠 설쳐가며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5월 11일은 떡락 후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이슈는 구인난이었는데요. 구인난이 발생한다는 것은 경기 회복 신호로 해석할 수 있고 이건 인플레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장초에 떡락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월 채용 공고는 812만 건이나 나왔는데요. 이는 2000년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임은 물론이고 예상치를 62만 건 상회한 수치입니다. 이렇게 구인난이 심각해진 건 과도한 실업수당 때문이라는데요. 일하는 것보다 실업수당 받는 게 더 많이 벌 수 있으니 아무도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인난이 발생하니 급여가 인상되어 가고 있고 이는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시장은 인플레 공포의 떡락으로 시작했지만 저가 매수가 이어지며 힘겹게 반등했습니다. 반등에는 성공했지만 맘고생 많은 밤이었습니다. 다음은 5월 12일을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크게 하락했습니다. 5월 12일은 4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인플레 공포에 시장이 패닉에 빠진 상태였는데요. 의심이 실제로 드러난 셈이 된 것입니다. 전월 대비 0.8% 증가하면서 예상치 0.2%를 너무 크게 상회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도 4.2%로 전망을 상회했습니다. 그래프에서처럼 10년 내에 가장 큰 상승이었습니다. 이제 근거도 있겠다. 결국 패드가 긴축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시장의 우려로 장은 떡락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5월 13일은 4월 물가지수에 대한 기사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4월의 인플레이션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분석해놓은 기사였습니다. 결론은 경기 재개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일시적이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인플레는 소비자 지출의 13%에 해당하는 카테고리에서 발생된 것이었습니다. 옆의 표에서처럼 숙박요금, 항공요금, 차 렌탈비, 차 보험료 등 코로나로 엄청 떨어졌던 것들이 경기가 재개되면서 오른 것이고 중고차 가격 상승은 역시나 코로나로 반도체 부족의 여파입니다. 이 2가지는 모두 코로나 이슈가 마무리되면 정상 범위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 외에서 0.3% 정도 올랐는데요. 0.8% 상승 중 0.5%는 소비자 지출의 13%를 차지하며 일시적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고 0.3%는 소비자 지출의 87%를 차지하기 때문에 0.3% 정도가 실제 물가지수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항공료와 숙박비 등은 코로나로 심각한 타격을 입고 이제서야 조금 회복한 것이 인플레로 반영된 것입니다. 더 올라야 팬데믹 이전 수준입니다. 차량 렌탈비나 중고차 가격은 반도체 이슈가 마무리되면 정상으로 돌아올 걸로 판단됩니다. 딱히 걱정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거기에 연준 인사들의 인플레 우려에 대한 언급들이 있었습니다. 필라델피아 연준의 하커는 인플레는 3%가 최대일 것이고 연준은 통화정책 지원을 철회할 이유가 없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2%가 넘는 인플레도 장기적인 연준의 목표를 위해 용인한다는 것입니다. 기존 연준의 기조와 같은 인플레 걱정하지 마입니다. 다음은 애틀란타 연은의 보스틱입니다. 경제가 회복의 국면이지만 연준의 양대 목표에 도달하려면 아직 멀었다는 내용입니다. 연준의 양대 목표는 실업률과 적정한 인플레입니다. 최근에는 실업률을 더 중요시하게 본다고 언급한 일이 많습니다. 연준의 달래기가 통한 건지 아니면 4월 CPI가 일시적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시장은 안정을 찾고 반등했습니다. 그리고 연달아 그 다음 날도 크게 반등했습니다. 반등한 그날은 오히려 인플레를 우려할 만한 기사들이 많았는데요. 먼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입니다.
47만 3천 건으로 전월 대비 3만 4천 건 줄었고 예측 대비도 아래입니다. 그래프에서 보듯이 코로나 이후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코로나 전 20만 건 되었으니 아직 멀었지만 미국의 경기는 회복 중입니다. 이는 결국 인플레 우려로 이어지는 건데요. 오늘은 시장이 무시합니다. 다음은 미국 생산자 물가지수입니다. 전년비 6.2% 상승했고 예측치도 상회했습니다.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으로 분명 인플레 우려가 될 만한 발표입니다. 그러나 역시 시장은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14일은 기분 좋게 반등하는 하루였습니다. 이번 한 주는 참 길었던 것 같습니다. 하락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 편이지만 거슬리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래도 인플레 우려가 어느 정도 식겼는지 국채금리도 안정을 찾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테슬라 관련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중국에서 테슬라 판매량이 전월 대비 27% 급감했다는 소식입니다. 4월 판매량은 25,845대로 3월에 35,000대 대비 엄청나게 급감했습니다. 거기에 상하이 공장 증설 계획을 중단한다는 말까지 있었습니다. 중국 시장이 중요한 테슬라에게 큰 악재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테슬라와 비트코인 내용입니다. 머스크가 테슬라 차량 결제로 비트코인 허용을 중단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유는 비트코인이 만들어지는데 화석 연료를 이용하기 때문에 환경이 안 좋다는 이유인데요. 투기꾼이 주가 조작 후 빠져나가는 게 연상됩니다. 이어서 도지코인과의 협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업과 다른 일에 열중하고 있는 머스크의 행보는 테슬라의 엄청 큰 악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련의 사건이 암호화폐의 더 큰 악재인 것 같습니다. 머스크의 행동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주가 조작이나 마찬가지인데요. 규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머스크가 제발 본업에 열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악재로 테슬라는 600을 깨고 $500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여기까지 한 주간의 소식이었습니다. 이번 한 주는 평화롭게 상승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투하는 한 주 되세요.